강원도 깊은 산골에 자리한 작은 명상원은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은밀한 성역이었다. 울창한 소나무 숲에 둘러싸인 낡은 기와 지붕 건물은 겉보기엔 평범한 수행 공간이었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한서윤은 이곳에서 3년째 은둔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명상을 하고 경전을 읽으며 방문하는 이들에게 차를 대접하는 평범한 수행자의 모습을 연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서윤의 진짜 정체는 국가정보국 소속의 베테랑 잠입 요원이었다. 그녀의 임무는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 루트를 추적하는 것이었다. 조직은 산골 지역의 부동산을 이용해 거대한 돈 세탁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명상원은 그들의 거래를 감시하기에 완벽한 위치였다. 서윤은 매일 밤 암호화된 통신으로 본부에 정보를 전송하며 조직의 움직임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 평온한 일상이 깨진 것은 어느 화창한 오후였다. 검은 승용차 2대가 비포장 도로를 따라 명상원 앞마당에 난폭하게 들이닥쳤다. 차에서 내린 것은 박철우와 그의 부하 5명이었다. 박철우는 이 지역에서 개발업을 빌미로 활동하는 조직의 중간 간부였다. 그는 뻔뻔한 표정으로 명상원을 둘러보더니 서윤에게 다가왔다.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협박과 모독이었다. 땅을 내놓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위협과 함께 그는 서윤을 대놓고 희롱하기 시작했다. 서윤은 처음에는 수행자의 가면을 유지하려 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공손한 말투로 대답했지만 박철우의 손이 그녀의 어깨에 닿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다. 15년간 단련된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였다. 서윤의 손날이 번개처럼 박철우의 목을 쳤고 그가 비틀거리는 사이 그녀는 부하 1명의 무릎을 꺾었다. 나머지 4이 달려들었지만 서윤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다. 관절 꺾기, 급소 타격, 기절시키기까지 단 3분도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격투가 끝나고 나자 서윤의 손은 떨리기 시작했다. 정체가 드러날 수 있다는 공포가 몰려왔다. 그녀는 쓰러진 남자들을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3년간 쌓아 올린 완벽한 위장이 한순간에 무너질 뻔했다. 박철우는 코피를 흘리며 일어나 저주를 퍼부었지만 서윤의 차가운 눈빛을 보고는 더 이상 덤비지 못했다. 그들은 분한 표정으로 차에 올라타 떠났지만 서윤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다음 날 오후 명상원 앞에 또 다른 검은 차량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한 대뿐이었고 차에서 내린 사람도 단 1명이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을 본 순간 서윤의 심장은 멈춘 것 같았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걸음걸이와 실루엣은 여전히 생생했다. 정혜준이었다. 정혜준은 이제 이 지역 범죄 조직의 최고 수장이 되어 있었다. 그는 부하들을 대동하지 않고 혼자 서윤을 찾아왔다. 2 사람은 오랫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고요 속에서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서윤에게 정혜준은 첫사랑이자 인생 최대의 상처였다. 30년 전 그들은 대학생이었고 서윤은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하지만 정혜준은 자신의 진짜 정체를 숨기고 있었다. 그 시절 정혜준은 자신을 평범한 경영학도라고 소개했지만
실제로는 범죄 조직 수장의 아들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조직을 물려받을 운명이었지만 서윤과의 사랑 때문에 그 사실을 감췄다. 결국 진실이 드러났을 때 서윤은 깊은 배신감에 그를 떠났다. 그녀는 그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군에 입대했고 이후 정보기관에서 일하며 자신만의 길을 걸어왔다. 정혜준의 눈에는 여전히 그때의 죄책감과 미련이 서려 있었다. 그는 서윤이 이곳에서 수행자로 살고 있다고 믿었고 부하들이 그녀를 괴롭혔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사과하러 온 것이었다. 하지만 서윤을 다시 만나는 순간 그는 30년 전의 감정이 여전히 자신의 가슴 깊숙이 남아있음을 깨달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흘렀다. 그리움과 원망, 사랑과 증오가 뒤섞인 감정들이었다. 서윤 역시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정혜준을 미워하려 했지만 그의 변한 모습에서 깊은 피로와 고통을 읽을 수 있었다. 30년의 세월이 두 사람을 완전히 다른 길로 이끌었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만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정혜준은 조심스럽게 과거에 대한 사과의 말을 꺼냈고 서윤은 복잡한 표정으로 그의 말을 들었다. 두 사람은 모두 30년 동안 각자의 방식으로 고통받고 있었음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다. 며칠 후 정혜준은 다시 명상원을 찾았다. 이번에는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는 듯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조직을 이어받은 후 수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후회되는 일이 있다고 고백했다. 15년 전 조직의 명령으로 어린 소년 하나를 위험한 임무에 투입시켰던 일이었다. 그 아이는 고작 17세였지만 조직의 돈을 훔친 배신자의 아들이었다. 정혜준은 그 소년을 이용해 아버지의 행방을 캐내려 했고 결국 그 과정에서 아이는 목숨을 잃었다. 그 소년의 죽음은 정혜준을 평생 괴롭혔다. 밤마다 아이의 얼굴이 꿈에 나타났고 그 순수했던 눈빛이 그를 죄책감의 늪으로 빠뜨렸다. 정혜준은 그 일 이후 조직에서 물러나려고 수차례 시도했지만 범죄 세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는 서윤에게 자신이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든 속죄하고 싶다는 마음을 절절히 털어놓았다. 서윤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그녀 역시 깊은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5년 전 정보국에서 진행한 대규모 작전에서 그녀는 팀 리더를 맡고 있었다. 하지만 무리한 작전을 밀어붙이다 가장 어린 후배 요원을 잃었다. 그 후배는 서윤을 무조건 믿고 따르는 순수한 청년이었다. 서윤은 자신의 판단착오로 그 아이를 위험에 빠뜨렸고 결국 그는 적의 총에 맞아 숨졌다. 그 아이의 마지막 말은 여전히 서윤의 귓가에 맴돌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두 자신들이 보호해야 할 어린 생명을 잃었고 그 죄책감으로 평생 고통받고 있었다. 이런 공통된 아픔은 두 사람을 다시 가깝게 만들었다. 그들은 과거의 사랑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 정혜준은 조직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다짐했고 서윤도 자신의 임무를 마무리한 후 정말로 수행자가 되어 평화로운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었다. 두 사람은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공통된 의지를 품었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속죄하며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기로 약속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 사이에는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현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될 것이었다. 하지만 박철우는 정혜준의 변화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조직 내에서 정혜준 다음으로 영향력이 큰 인물이었고, 정혜준이 조직을 떠나려 한다는 소문이 돌자 이를 자신의 기회로 여겼다. 박철우는 몇몇 충성스러운 부하들을 규합하여 쿠데타를 계획했다. 그의 목표는 정혜준을 제거하고 조직의 실권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이었다. 박철우는 정혜준이 명상원의 여자 때문에 정신이 나갔다고 여기고 있었다. 그는 서윤을 제거하면 정혜준이 다시 제정신을 차릴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며칠 전 서윤에게 당한 굴욕은 그의 계획을 더욱 잔혹하게 만들었다. 그는 무장한 부하 10명을 이끌고 명상원을 습격하기로 결정했다. 습격 당일 서윤은 본부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지만 산골이라는 지리적 한계 때문에 지원군의 도착은 최소 1시간은 걸릴 예정이었다. 정혜준은 서윤에게 혼자 피하라고 권했지만 서윤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함께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진짜 모습을 완전히 받아들이며 마지막 전투를 준비했다. 박철우와 그의 부하들은 자동 소총과 권총으로 무장하고 명상원을 포위했다. 그들은 불을 지르고 총을 난사하며 두 사람을 궁지로 몰아넣었다. 서윤과 정혜준은 명상원 내부에서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서윤은 정밀한 사격과 근접전 기술로 적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고, 정혜준도 오랜 경험으로 터득한 전투 기술을 발휘했다. 하지만 수적 열세는 극복하기 어려웠다. 격렬한 총격전 속에서 정혜준은 복부에 총상을 입었고, 서윤도 어깨와 다리에 부상을 당했다. 그들은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지만 적들의 공격은 점점 더 치밀해졌다. 명상원의 건물은 총알 구멍으로 뒤덮였고 곳곳에서 화재가 번지기 시작했다. 마지막 순간 서윤은 박철우와 1대1 대결을 벌였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그를 제압했지만 그 과정에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 정혜준도 마지막 적을 쓰러뜨린 후 그대로 바닥에 무너졌다. 두 사람은 피투성이가 된 채 서로를 향해 손을 뻗었다. 지원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명상원은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다. 총격전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고 건물의 절반이 화재로 무너진 상태였다. 박철우와 그의 부하들은 모두 제압되었거나 도주한 상태였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상태였다. 정혜준은 피바다가 된 마루 위에서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그의 몸에는 총상이 여러 곳 있었고 특히 복부의 상처가 치명적이었다. 의무병들이 응급처치를 시도했지만 이미 너무 많은 피를 흘린 상태였다. 정혜준은 마지막 힘을 다해 서윤의 손을 찾았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그의 눈에서는 평화로운 빛이 스며 나왔다. 30년간의 죄책감과 고통이 마침내 끝나가고 있었다. 서윤도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어깨의 총상과 화재로 인한 화상, 그리고 과도한 출혈로 그녀의 생명력은 급속히 약해지고 있었다. 의무병이 그녀를 부축하며 응급처치를 시도했지만 서윤의 숨소리는 점점 약해져만 갔다. 그녀는 흐려져가는 의식 속에서 정혜준의 얼굴을 바라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결국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었다.
2시간 후 정혜준이 먼저 숨을 거두었다. 그의 얼굴에는 고통보다는 안도의 표정이 스며 있었다. 서윤은 그보다 조금 더 버텼지만 결국 병원으로 이송되는 헬기 안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아무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속삭임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평화가 담겨 있었다. 며칠 후 국가정보국의 공식 보고서에는 단 한 줄의 기록만이 남았다. 잠입 요원 한서윤이 임무 수행 중 전사했다는 차가운 문구였다. 그녀의 희생과 고뇌,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기밀로 분류되어 영원히 묻혀버렸다. 정혜준의 이름은 범죄 조직의 기록에서도, 언론의 보도에서도, 사회의 기억에서도 완전히 지워졌다. 산골의 명상원터에는 이제 부서진 기와 조각과 피로 얼룩진 돌바닥만이 남아 있었다. 소나무들은 여전히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계곡물은 변함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덮는 산바람만이 두 사람의 약속과 후회, 사랑과 용서의 이야기를 쓸쓸히 훑어가며 영원한 침묵 속으로 사라져갔다. 그들이 꿈꾸었던 구원과 새로운 시작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마지막 순간만큼은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